1990년대 당신이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고 한 상자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리고 지금 2024년 그 같은 양의 레고는 얼마일까요? 밀레니엄 팔콘 세트가 $850입니다. 약 110만 원이죠. 에펠탑 세트는 $630, 약 82만 원이고요. 어린 시절 용돈으로 살 수 있던 레고가 이제는 월급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한 건 팬들의 반응입니다. 가격이 비싸진 것뿐만이 아니라 품질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독일의 인기 유튜버 토마스 팡카는 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할 눈썹이다. 색이 잘못됐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레고는 지금 역사상 가장 성공한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2023년 매출이 약 659억 덴마크 크로네, 하나로 약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6%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모에에네시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레고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립고등경제대학교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은퇴한 레고 세트들, 즉 단종된 세트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라는 겁니다. 이는 S&P 500이 10.3%, 금의 9.6%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레고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대안투자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팬들은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레고가 비싸졌다는 불평이 아니라 어린 시절 꿈을 파는 회사가 왜 그 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모든 시작은 사실 위기에서였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2003년, 레고는 16억 덴마크 크로네의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로 약 2,700억 원의 손실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아이들은 플레이스테이션과 게임보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레고 같은 아날로그 장난감은 구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2년, 덴마크의 작은 마을 빌룬트에서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의 아내는 넷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네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활은 막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공소에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레고의 기원입니다. 놀라운 건 그의 아들들이 어린 나이부터 회사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고드프레드는 12살에 이미 회사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14살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목공 견습생이 되었어요. 1958년, 고드프레드가 지금 우리가 아는 레고 브릭을 완성합니다. 위아래로 완벽하게 결합되는 스터드 튜브 시스템이죠.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 올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레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의 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레고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변하든지 사라지든지. 그리고 실제로 레고는 변했습니다. 2004년 요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가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면서 그 변화의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죠. 먼저 레고가 아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매각하고 위류 사업을 축소했죠. 빌룬트에서만 100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지를 덴마크에서 헝가리, 체코, 중국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크누스토르프는 레고가 그동안 놓쳤던 시장을 발견한 거예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레고 사진을 올리고 조립 팁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아폴, AFOL, 레고의 성인 팬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크누스토르프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어린 시절 레고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되어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살 수 없었던 큰 세트를 살 여유가 있었어요.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향수를 팔자. 2005년부터 레고는 성인 타겟 세트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수가 많고 디테일이 섬세하고 가격도 비싼 세트들이요. 밀레니엄 팔콘 같은 세트가 $849.99에 팔려도 품절 사태가 벌어졌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004년 대비 2023년 매출이 약 8배에서 9배 증가했어요. 라이선스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세트가 전체의 40,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스타워즈, 마블, 해리포터 모두 다른 회사가 만든 세계관이죠. 이렇게 타인의 세계관을 빌려 성장하는 전략을 쓰면서
레고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자신의 브릭에서 영감을 받는 것에는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1932년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이미 존재하던 조립식 블록 완구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 위에 레고를 만들었죠. 영국의 힐러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키디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터드 브릭이 원조였어요. 올레 키르크는 이걸 보고 약간 수정해서 1949년 최초의 플라스틱 브릭을 만들었고 1958년 현재의 결합 시스템인 스터드 앤 튜브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페이지의 특허가 영국에서만 유효했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문제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고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유명 유튜버 토마스 팡카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블록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고가 그의 로고에 있던 브릭 모양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고를 바꿔야 했죠. 네덜란드의 콘크리트 블록 회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웹사이트에 레고 브릭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표기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8살 아이가 2500kg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선물 받을 리는 없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패소했어요. 자신은 영감으로부터 시작했으나 타인의 영감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레고가 처한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려면 레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성장의 필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상장 가족 기업 레고가 취한 전략은 사실 모든 성공하는 브랜드가 마주하는 선택지입니다. 요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가 2004년 레고를 살렸을 때 그는 단순히 회계 장부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본질을 바꿔버렸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타겟 고객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파산 직전까지 레고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크누스토르프는 성인 팬들, 이른바 아폴에 주목했습니다. 레고의 성인 팬이라는 뜻이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AFOL들은 현재 레고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보다 훨씬 비싼 세트를 기꺼이 사는 고객층이 생긴 거죠. 문제는 이 성공이 완전히 향수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난감 회사가 럭셔리 브랜드와 같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성공엔 치명적 함정이 있습니다. 레고는 지금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추억을 파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레고가 직면한 성장의 딜레마입니다. 같은 딜레마를 겪은 브랜드들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할리데이비스는 충성 고객들이 나이 들면서 신규 바이크 등록이 2006년 이후 약 45% 급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렉트릭 바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죠. 포르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11만으론 회사를 유지할 수 없어서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카이엔을 출시했어요. 지금은 카이엔이 포르쉐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핵심 팬층은 배신감을 느끼지만 회사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레고도 정확히 같은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레고가 비상장 가족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크리스티안센 가문이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분기별 실적 압박 같은 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레고는 상장 기업 못지않게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기업은 더 인간적일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실제로 크리스티안센 가문이 추정 순자산은 약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가족 기업이라고 해도 전문 경영진이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레고의 변화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거대해진 조직의 필연적 결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레고의 현재 성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요? 지금 레고를 사는 30, 40대들은 어린 시절 레고로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향수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도 기꺼이 사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로블록스는 하루에 7,170만 명이 접속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7억 명인 시대의 말이에요. 물리적 블록보다는 디지털 세계에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레고가 나쁜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했는가? 2024년의 어린이가 2050년에 회상할 레고의 추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7살 아이에게 레고는 더 이상 상상력의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850달러, 에펠탑 630달러. 이건 장난감 가격이 아니라 명품 가방 가격이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아빠 어릴 때는 레고로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레고는 이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이디어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만 표를 받으면 실제 제품이 되죠. 지금까지 50개 이상이 세트로 출시됐습니다. 창작자는 순매출의 1%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비쌉니다. 팬이 만든 아이디어조차 프리미엄 가격표를 달고 나오거든요. 더 큰 도전은 디지털에서 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비싼 돈을 내고 제한된 부품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레고를 선택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고의 2023년 디지털 매출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리적 불이익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 비율이 유지될까요? 흥미롭게도 레고는 여전히 혁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만 연간 10억 덴마크 크로네 이상을 씁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 디지털 경험 확장, 새로운 조립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혁신도 결국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 가격을 낼 위양이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1990년대 어른들이 느꼈던 레고의 마법. 그건 단순함에서 나왔습니다. 빨간 브릭 몇 개로도 집을 만들고, 파란 브릭으로 바다를 만들고, 노란 미니피겨 하나로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레고는 더 정교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마법은 어디 갔을까요? 레고의 성공은 분명합니다.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률, 숫자로 보면 완벽한 승리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30년 후에 레고 덕분에 창의력이 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고는 비싸서 많이 못 가지고 놀았어 라고 기억할까요? 지금까지는 글로벌 레고 이야기였어요. 한국 분들에게는 레고 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2022년 춘천 레고랜드 사태죠. 그런데 이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본 레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먼저 사실 하나.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는 사실 레고 소유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회사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마담 투소 밀라빈영관, 런던 아이 관람차, 시라이프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럼 왜 멀린이 레고랜드를 운영할까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산 위기에서 구조조정 중이던 레고는 테마파크 사업인 레고랜드를 통째로 매각했어요. 인수한 곳이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었고 블랙스톤은 이를 멀린과 합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고 창업 가문의 투자회사 커크비, KIRKBI, 가 멀린 지분 30%를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레고는 테마파크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지만 가문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커크비가 블랙스톤, 캐나다 연금공단과 함께 멀린을 75억 달러에 완전히 다시 인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크비의 지분은 50%로 늘어나면서 공동 최대 주주가 됐어요. 즉, 레고 가문은 테마파크에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테마파크 제국의 주인이 된 거죠. 이제 춘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가 지분 44%를 가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반 조성을 맡고 멀린이 테마파크 운영을 맡는 구조였어요. 강원도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 즉 단기 자산 유동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 덕분에 이 채권은 최고 신용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 9월, 강원도가 보증 채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 불능에 빠진 건 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미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로 냉각된 채권 시장의 지자체 신뢰까지 깨지자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긴급 발표해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레고 본사의 재무제표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만 빌려준 구조 덕분에 레고는 손실 제로였어요. 영상 초반에 봤던 크누스토르프의 구조조정 전략 기억나시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브랜드 라이선스로 풀어낸 그 전략. 그게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 또 누군가에게는 2022년 채권 시장을 흔든 폭탄. 같은 레고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다른 브랜드들을 떠올려 보세요.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즐겨봤던 유튜브 채널.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에서 나눠주세요.